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까지 1.3 부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동영상부터는 1.4 투자 과정부터 이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단원 내용이 앞으로 우리가 이번 학기 이 교과서를 통해서 배울 내용을 미리 소개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다 이거를 각각 자세하게 배울 거라는 거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용어들이 너무 낯선다고 하더라도 요런 게 있구나 라고 기억을 해두시는 선에서 편하게 1단원 수업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1.4 부분에서 나오는 용어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 포트폴리오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나 금융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다른 상황에서도 포트폴리오라는 말은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어떤 묶음 뭐 그런 거를 나타날 때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그래서 경제, 금융에서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로 어떤 한 자산에 보통 몰빵해서 투자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그래서 뭐 내가 가진 100만 원이 있다. 그 100만 원 중에 얼마는 주식을 넣고, 얼마는 채권을 넣고, 얼마는 펀드를 넣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얼마는 현금으로 은행에 그냥 자유입출금 계좌에 넣어놓고, 이렇게 다양한 투자 자산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지 구성해 놓은 것을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포트폴리오를 짜려면 이 두 가지, Asset Allocation과 Security Selection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Asset Allocation은 방금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여러 가지 금융 자산군이 있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파생상품 등등. 그래서 내가 가진 총 자산을 얼마는 주식에 넣고, 얼마는 채권에 넣고, 얼마는 부동산에 넣고 해서 금융 자산별로 쪼개는 거를 Asset Allo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Security Selection은 거기서 한 번 더 들어가서 그렇게 위에서 쪼개놓은 주식군, 채권군, 파생상품군 안에서 이제 예를 들어 주식 안에서도 주식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살지, LG전자 주식을 살지, 아니면 애플 주식을 살지, 그래서 그 어떤 종목을 고를지 결정을 하는 거를 Security Selection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Security Selection이라는 말은 주식에서 말을 하는 Security뿐만 아니라 채권도 포함을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Security는 우리나라 말로 증권이라는 뜻인데 주식도 equity security, 증권 형태로 거래가 되고, 채권도 bond security 혹은 debt security, 증권 형태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식, 채권, 아니면 부동산, 그 안에서 어떤 종목에다가 투자를 할지를 결정을 하는 단계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Security Analysi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본다면 종목 분석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Security Analysis는 뭐냐면 포트폴리오에 뭐를 포함을 해야 되나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Security Analysis를 하는 방법이 이렇게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이 있는데, 탑다운 방식은 우리가 여기서 살펴본 것처럼 먼저 Asset Allocation을 한 다음에 이제 그 클래스별로 Security를 셀렉트하는 방법이 탑다운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얼마, 채권에 얼마, 그리고 나머지 얼마 이렇게 클래스별로 구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IT 산업, 제조업, 항공운수업, 조선업,
그렇게 또 다 인더스트리가 있을 거고, 인더스트리 안에서 또 IT라고 하면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등등의 또 회사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큰 것부터 조그만한 것으로 내려가는 방식이 바로 이 탑다운 방식인 거죠. 이제 반대로 바텀업 방식은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잘 될 것 같은 종목을 딱 골라서 이제 그러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방법이 바텀업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텀업 어프로치를 만약에 잘못했을 때 단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너무 나중에 포트폴리오를 다 짜놓고 보면 바텀업 어프로치를 이용해서 짜놓고 봤더니 이게 어떤 한 인더스트리로 종목이 다 몰려있다던가 아니면 어떤 국가가 몰려있다던가 뭐 그렇게 아니면은 너무 몰빵을 하게 된다던가 그렇게 될 수 있는 단점은 요 바텀업 어프로치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1.5번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큰 제목을 보시면 Markets are competitive, 경쟁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경쟁적이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파트 2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또 살펴볼 예정이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 파란 글씨 그리고 다음에 또 나오는 파란 글씨 부분에 초점을 둬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리스크 리턴 트레이드 오프라는 것은 리스크와 리턴은 서로 상충 관계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리스크 리턴 트레이드 오프를 가장 쉽게 이해를 하는 방법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뭔가 고수익을 얻고 싶어. 그러면 하이 리스크한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그리고 나는 조금 낮더라도 안정적인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하면, 당연히 이제 낮은 수익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하이 리스크를 테이킹을 해야 하이 리턴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고, 로우 리턴을 얻으려면 로우 리스크를 테이킹해도 로우 리스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가 높은데 리턴이 낮다거나 아니면 리스크가 낮은데 리턴이 높다거나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리스크와 리턴에는 이런 관계가 있다. 그만큼의 리턴을 얻고자 한다면 그만큼의 리스크를 테이킹해야 감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요게 리스크 리턴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점에 있는 것처럼 더 높은 리스크를 갖고 있는 에셋은 더 높은 리턴을 얻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이 리스크와 리턴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는 것은 만약에 어떤 A라는 어떤 금융 상품이 있다고 하자. 이게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금융 상품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리턴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자. 그러면 금융시장은 경쟁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A라는 자산의 리턴이 굉장히 높다는 게 소문이 나겠죠. 알려지겠죠. 그러면 이 A라는 자산을 너도 나도 와서 삽니다.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A라는 금융 자산의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아니 이거를 원래는 A라는 금융 자산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이게 리턴이 많이 나는 건데 A라는 금융 상품 가격 자체가 올라버리다 보면 리턴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리턴이 너무 높은 자산은 또 투자자가 몰려서 결국 리턴이 작아지게 되고 반대로 리턴이 낮은 B라는 자산이 있다고 하자.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리턴이 낮은 자산은 사람들이 자꾸 팔게 되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B라는 자산의 가격이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이 B라는 자산이 지금 바닥인 것 같다. 그래서 B라는 자산에 혹은 투자를 하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 이제 그와 같은 과정에서 다시 B라는 자산의 리턴이 높아지게 되고 뭐 이런 리스크와 리턴의 어떤 계속적으로 변하는 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시장이 경쟁적이다라는 것 그리고 리스크 리턴의 트레이드 오프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사실 요 나오는 파란 글씨도 이제 뒷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efficient market, 시장은 효율적이다라는 것인데 쉽게 말을 하면 시장의 대표적인 뭐 예를 들면 주식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인포메이션이라고 한다면 그 회사마다의 주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의 오늘 종가 얼마지? LG전자의 종가 얼마지? 아니면 오늘 원달러 환율 얼마로 끝났지? 그런 인포메이션들을 여기서 말을 하는 프라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프라이스에는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제 제가 요거 설명할 때는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구속이 안 되어서 그냥 지금 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고 하자. 그런데 갑자기 어디 출장을 가다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교통사고가 났다. 그리고 그 이재용하고 근데 같이 출장을 가던 부사장들 그리고 회사의 어떤 고위 경영진들도 다 같이 교통사고가 나서 갑자기 세상을 다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앞날에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어떤 후계자라던가 아니면은 경영에 대한 전수를 다 안 한 상태에서 어떤 현 경영진이 갑작스럽게 자리를 뜨게 된 거니까. 즉 그러면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갑자기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 및 삼성전자 경영진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주식시장에 들려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급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장에 있는 많은 프라이스들은 그 시장에 있는 정보를 다 반영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금융시장은 효율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두 번째 점도 이게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건데 일시적으로는 적정한 주식의 가격 아니면 채권의 가격에서 일시적으로는 이탈돼서 적정 가격보다 더 비싸거나 더 싸게 팔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런데 시장에는 수많은 투자자가 있죠. 그리고 그와 같은 어떤 차익을 노리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HTS를 켜고 맨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그와 같은 적정 가격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탈 디비에이션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디비에이션이 오래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뭔가 투자를 하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투자를 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패시브 매니지먼트와 액티브 매니지먼트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패시브 매니지먼트의 경우에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패시브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냥 소극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분산 투자 한 20-30개 정도로 분산 투자만 해두고 그냥 극단적으로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던가 아니면
뭐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말을 하면 코스피 아니면 미국을 말을 하면 뭐 S&P 500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그냥 펀드 뭐 그렇게 그냥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에 그냥 돈을 넣어 놓는다던가 그러니까 내가 개별 종목을 셀렉트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다소 소극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요 패시브 매니지먼트 방법입니다. 이제 반면에 액티브 매니지먼트는 뭐냐면 여기 우리가 앞에 두 번째 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시적으로는 좀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가격에서 보다 비싸게 팔리거나 싸게 팔리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포착하면서 뭐 종목을 계속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방식이 이 액티브 매니지먼트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없었죠. 그쵸? 네, 어려운 내용이 계속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1.6번에서 나오고 있는 여기 플레이어들은 이제 금융시장에서 활동하는 플레이어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기업, 가계, 그리고 정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제 요 세 가지 딱 보시면 혹시 경제 원론을 공부를 한 분들이면 경제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3요소 해서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해서 또 여기 우리 교과서에서도 똑같은 맥락으로 가계, 기업, 정부가 나와 있습니다. 기업은 말 그대로 가계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거나 아니면 투자를 받거나 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이제 그런 이코노믹 플레이어를 기업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우스홀드는 말 그대로 가정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한테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한 대가로 뭐 주식이라면 배당을 받는다거나 노동의 대가면 임금 월급을 받는다거나 해서 기업이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이제 주체가 하우스홀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버먼트는 뭐냐면 많은 하우스홀드와 펌들로부터 세금을 수취를 하고 또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출을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하죠. 뭐 공기업 아니면 정부의 공무원을 채용을 하고 또 그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준다던가 아니면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세금을 사용한다던가 하는 주체가 요 거버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요 금융시장에서도 대표적인 플레이어 세 개는 요 firm, household, government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는 금융경제학 요번 학기에는 이제 그 많은 플레이어들 중에서도 앞에서 나왔던 요 firm 중에서도 금융기관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금융기관을 그냥 그 어떤 쉬운 영어 표현으로 뭐 financial firm이라든지 아니면 뭐 financial company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financial intermediary 요거를 직역하면 금융 중개기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여기 A라는 뭐 자산이 많거나 좀 돈이 많은 투자자가 있다고 하자. 이게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사람들은 저축을 하는 거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A의 남는 자본이 B에게 자본을 필요로 하는 B에게 가서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됩니다. 그런데 A가 B와 같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뭐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할 때에는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여기 중간에 있는 은행이 됐던 증권사가 됐던 뭐 카드사가 됐던 많은 종류의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자본의 이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A에서 B로.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자본을 중개해주는 A와 B 사이에서 중개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금융기관을 이렇게 Financial Intermediary, 금융중개기관이라고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금융기관은 뭐를 하는 기관들이야? 자본을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공급해주는 것을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금융중개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금융중개기관은 대표적으로 은행이 대표적이고요. 뭐 보험사도 대표적인 금융중개기관이죠. 그리고 여기 크레딧 유니온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뭐 신협이나 그 새마을금고 같은 거, 요런 거를 이제 크레딧 유니온이라고. 근데 거의 은행이랑 비슷하죠, 하는 역할은. 이제 그리고 인베스트먼트 컴퍼니가 우리나라에서는 증권사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할 때 한국 거래소와 개인을 이제 연결시켜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중개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기업 때 어떤 다른 기업이 인수합병을 하거나 할 때 그와 같은 뭐 M&A의 컨설팅이나 자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증권사, 우리나라 말로 하면 증권사, 요거를 미국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투자은행이 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여기 우리가 1.6 부분 뒷부분에서는 여기 인베스트먼트 뱅크, 투자은행,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면 증권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증권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뒷부분에 가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어떤 일들을 하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배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한번 접해보면, 크게 증권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어떤 기업이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를 받고자 할 때 주식을 발행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식을 발행하는 업무를 이와 같은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이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도와준다라고 하기보다는 회사로부터 주식을 발행하려는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그 일을 대신해 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주식을 발행하려는 회사는 이게 진짜 뭐 10년에 한 번 아니면 진짜 이 회사가 평생에 한 번도 주식을 발행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인베스트먼트 뱅크는 주식 발행을 도와주는 업무가 그냥 자기 일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인베스트먼트 뱅크에 일반 기업이 주식 발행하려고 하면 그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식 발행 도와주는 일을 언더라이팅을 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증권사가 언더라이팅을 하는 업무를 이렇게 대표적으로 증권사가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주식을 발행할 때 적정 가격은 얼마로 하면 좋겠니? 아니면 채권을 발행한다라고 하면 그 채권에 대한 이자는 얼마를 받으면 좋겠니? 이런 거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증권사들 그 작년에 뭐 우리나라 IPO 시장도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그러면 어떤 새로운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어서 그 주식이 처음 시장에 나올 때 증권사가 이제 그 어떤 개인이나 개인 투자자든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새로 발행된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이 증권사, 투자은행에서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1.6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플레이어 중에 하나가 이 벤처 캐피탈하고 프라이빗 에쿼티가 되겠습니다. 이 벤처 캐피탈의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셨죠? 주로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가지고 주식을 통해서 돈을 빌리려거나 아니면
채권을 발행해서 채권으로 돈을 빌릴 여력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인지도라던가 아니면 그 회사의 어떤 히스토리라던가 그런 게 많이 쌓이지 않은 회사들 주로는 스타트업이나 벤처들이죠. 이제 그런 기업들한테 초기 자금을 투자를 해주는 투자자들을 요 VC 벤처 투자자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당연히 이제 투자를 해주는 대가가 있겠죠. 그래서 VC는 투자를 해주는 대가로 이제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이사회 아니면 뭐 경영진 중에 한 명으로 자기 직원을 한 명 꽂습니다. 거기에 그게 투자의 대가로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벤처나 스타트업은 아직 어떤 전문성이나 뭔가 이게 잘못될 수 있는 확률도 높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해줬으니 이제 이 회사가 잘 되고 있는지를 그 자기 직원을 꽂아가지고 감시를 시키는 거죠.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이제 요런 게 VC가 되겠고 이제 요 PE 줄여서 PE라고 하는데 Private Equity는 뭐냐면 아직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들도 굉장히 많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상장되지 않은 회사들의 투자를 하는 회사가 투자 회사가 요 프라이빗 에쿼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번 동영상에서는 여기 지금 1.6의 플레이어 부분들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번 동영상에서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